자, 이제 볼까요? 오늘은 좀 정신이 없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 한번 또 2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2회 1번부터 볼게요. 자, 가 인물이 세운 왕조와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준 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거주하기로 구하고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이를 조선의 번병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가는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이에 사람을 보내 준 왕에게 거짓으로 알리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10개의 길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수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돌아와 준 왕을 공격하였다. 준 왕은 가와 맞서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위만이 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준 왕이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서쪽의 경계에 거주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번병으로 삼았다라고 했죠. 즉 변경을 지키는 군대로 삼았는데 세력이 세지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그러니까 세력이 세졌다는 얘기고, 세력이 이렇게 세지게 되자 위만이 궁궐로 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들어가서 지켜줄게. 그랬더니 이제 준왕이 문을 열었겠지, 성문을. 그랬더니 들어가서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만 조선의 성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위만 조선은 BC 194년이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는 위만, 그리고 위만 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만 조선의 특징은 첫 번째, 철기의 본격화. 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고, 두 번째, 중개무역을 했고, 자, 중개무역이라는 건 진이나 예 같은 한반도 남부의 소국과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와의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진번, 임둔. 진번이나 임둔은 이제 함경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함경도, 황해도 이쪽에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복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위만 조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 중국 한나라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죠. 1년 정도는 싸워서 이겼죠. 지켰으나 1년이 지나고서는 이제 지도층이 분열하면서 막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거왕이 죽고 결국에는 항복.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만을 말하는 거네. 위만 조선을 말하는 거죠. 1번. 자,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자, 부왕. 이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 아까 준왕 어디? 여기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게 언제쯤이냐? BC 3세기경이죠. BC 3세기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는 군장국가에서 시작했잖아요. 고조선이 당군왕검처럼.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왕들이 등장하는, 말하자면 이제 연맹왕국이라든가 이제 왕국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발전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조선도 왕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한 건 언제냐? BC 4세기경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 이 등장한 건 BC 4세기경이고, 이렇게 이제 왕이 등장을 하다가 부왕, 준왕 정도 되면 3세기경으로 가면 왕권이 세졌기 때문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강력한 왕들이 등장했다. 언제? 위만조선 전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만왕조 이전이지, 이전. 네. 정답은 1번. 보통은 위만조선 말고 그 전 시기 물어볼 때 요거나 아니면 징기에 쳐들어온 거나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예와 진과 진이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얻었다. 여기 있네. 중개무역. 자,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활동을 전개해서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 복속. 자,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맞고.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철기가 들어온 거 위만 전, 위만 이후? 위만 전. BC 5세기경이잖아요. 철기가 시작된 건. 위만 조선 전이구나.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 2번 봅시다. 밑줄친 왕의 제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에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라고 하였다. 왕이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자, 여기서 왕은 광개토 대왕.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지. 그래서 5세기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우리는 요 사건에서 시험에 또 뭐 많이 물어보냐? 결과나 영향을 많이 물어보죠. 자, 요 결과는 두 가지죠. 그래서 가야가 쇠퇴.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 해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사건이 있었던 증거 두 가지는 제가 그냥 말로 광개토 대왕 릉비에 써있고 이런 내용들. 하나는 호우명 그릇. 기억나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흥한영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하였다. 흥한영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해서 지두라는 부족을 유연이라는 나라와 분할 점령 시도. 복잡하니까 그냥 흥한영 일대로 진출했다? 점령했다? 그러면 장수왕. 두 번째, 숙신과 비려를 정벌하여 만주 일대를 확보하였다. 자, 숙신, 비려, 그 다음에 후연, 동부여 등을 점령했다 또는 등을 복속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숙신은 여진, 비려는 거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의 예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왜 우리 고구려의 지도 중에서 화살표가 다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숙신, 비려, 동부여 뭐 이렇게 부여 해가지고 이제 쭉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남아 있지만 동해를 복속한 것도 광개토 대왕으로 봐요. 왜 우리 옥저 정복은 어느 왕이었어요? 태조왕. 근데 동해를 완전히 복속한 거는 광개토 대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민족들을 이제 점령을 했다. 특히 요 후연이 있었거든요. 후연은 선비족이고 모용희. 여러분, 모용황이 쳐들어온 건 언제지? 전연의 모용황이 쳐들어온 건 고국원왕. 후연의 선비족 모용희가 쳐들어온 건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잖아요. 모용황, 고국원왕, 모용희, 광개토 대왕.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써본 거야. 응?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헷갈리라고 한 게 아니라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후연. 아까 그때 말했던 건 전연이 쳐들어온 건 모용황. 여기는 모용희. 자, 그래서 모용희가 쳐들어왔을 때 요동성과 묵저성에서 격퇴했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맞는 설명이죠. 광개토 대왕. 자, 그다음에 3번 중국과 교통의 요지인 서안평을 점령했다. 여러분, 서안평을 점령한 거는 이거는 미천왕. 서안평을 공격한 거는 공격은 했는데 못 차지했어. 그건 동천왕. 차지했어. 미천왕. 맞아요. 이건 미천왕이에요. 서안평을 점령했다. 미천왕. 311년에 여기를 먼저 점령. 그러니까 서안평이 어디냐면 왜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압록강에서 요 바로 건너면 이게 교통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먼저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았던 애들이 낭랑, 대방 이런 애들이니까 여기를 점령을 하니까 얘네들이 교통로가 끊긴 거잖아. 중국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낭랑과 대방을 다 정복을 해서 한반도 아래로까지 고구려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처음에 고구려 생겼을 때는 한반도 위쪽 만주에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미천왕 때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한반도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미천왕 때.
자, 그리고 여기를 점령하니까 여기에 대한 타격을 가야도 입었죠. 왜냐하면 무역 상대국이 사라진 거잖아. 철 수출을 못하게 된 거니까 가야도 좀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지각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이 미천왕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어쨌든 설명을 좀 자세했고 그냥 우리는 서안평 점령 미천왕, 서안평 공격 동천왕. 알겠죠? 그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말갈병을 보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여러분이 말갈병을 그 말갈이면은 또 발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갈병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중요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한 건 누구지? 그건 영야왕 때 요서지방 우리가 선제 공격하니까 수나라에서 수 문제가 쳐들어온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왜 말갈병이 나오는 거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이 수나라가 통일을 했지. 그리고 이제 고구려랑 서로 대립을 했지.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를 견제해야 되니까 누구랑 교류를 하게 되냐? 돌궐과 교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갈병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돌궐과 연결. 그래서 수견제. 그 다음에 말갈병은 뭐냐면 이 말갈족이 고구려 영향 하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내서 요서지방을 공격할 때 그 보낸 군대 중에 말갈병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갈병을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가 말갈하면 무조건 발해잖아. 또 발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뒤에 있어, 뒤에.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영야왕이고 그래서 수 문제의 침입이 있었고 그게 바로 수나라 1차 침입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598년에 수 1차 침입, 수 문제의 침입. 네,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미주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후 2시경에서 4시경에 적산의 동쪽 원저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이 적산은 순전히 암석으로 된 높이 우뚝 솟은 곳으로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을 적산 법화원이라 하는데 본래 그가 처음 세운 곳이다. 자, 여기서는 법화원을 세웠다. 바로 장보고죠. 자, 그러면 법화원이라는 건 신라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라, 방, 신라, 소, 신라, 관, 신라원. 그리고 그 신라원은 절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절이 바로 법화원, 적산 법화원이고 이거 세운 사람이 장보고. 자, 그러면 장보고는 언제? 신라하대 사람으로서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 흥덕왕. 자, 그리고 신무왕의 즉위를 도왔고 그리고 문성왕 때 반란, 장보고의 난이 문성왕 때 846년에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장보고 그리고 앤린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금방 거기 나온 게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승려가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줬고 심지어는 그 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앤린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엄청 고맙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의 이름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선 이제 대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이죠. 그래서 궁복이 나도 장보고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왕에게 시무십조의 개혁안을 올린 건 치치원 진성여왕에게. 자, 두 번째, 문성왕의 즉위에 기여한 게 아니고 신무왕의 즉위에 기여한 거예요. 신무왕 이름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성왕 때가 아니라 문성왕 때는 반란을 일으켰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회역사, 견당, 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했다? 맞아요. 요게 장보고. 자, 회역사, 견당, 매물사, 교관선을 파견해서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반란은 누구?
김원창. 김원창이죠. 이게 김원창의 난이고 김원창의 난은 822년에 있었죠. 헌덕왕 때, 헌덕왕. 자, 이 김원창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원서왕 때문에 왕이 못 됐어요. 원서왕이 대신 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럼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웅천주 도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진골이니까 이제 지방관을 하긴 하는데 지방으로만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강등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웅천주 도독이었을 때. 그러니까 웅천주 도독인데 웅천주가 공주니까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 김원창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3년 뒤에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김범문의 난. 아들이 반란을 또 일으켜.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요 김원창의 난, 김원창, 장안, 경운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4번 볼게요. 자,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열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이 되고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요체가 되어 있다.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없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타파하되 이름이 없다. 뭔 소리지? 자, 일단 우리는 일심만 알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심은 한 마음이니까 종파를 융합하자. 원융 사상이죠. 원융회통 사상이고 이게 바로 화쟁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러면 뭐 우리 알잖아요. 원효겠지. 자, 원효는 육두품 출신의 승려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설씨예요. 설. 그러니까 아들이 설총이지. 네, 설씨. 이름은 서당이었어요. 서당이었어요. 자, 그래 설씨였고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서당대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효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사상,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징 사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무의 사상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고 정토종 또는 아미타 신앙을 주장을 하면서 역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성종을 개창했죠. 법성종은 분황사에서, 왜 우리 분황사 탑 있잖아요. 분황사에서 법성종을 개창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서까지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서는 대승, 기신론소, 금강, 삼매경론, 그리고 신문, 화쟁론, 화엄경소. 자, 요게 바로 원효의 사상 또는 저서. 자, 그러면 1번. 자, 부석사, 낙산사 등의 여러 사원을 건립했다. 부석사, 낙산사 뭐 등등. 자, 의상. 절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의상이 지었다고 하는 절이 어디 막 저기 시골에 가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절과 되게 많은 제자를 길렀다. 이게 이제 교단의 성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의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부석사 알아두시면 되죠. 부석사. 낙산사는 불타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건립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탔고 이 낙산사 같은 경우는 동해 바닷가에 있는데 의상대라고 해서 의상이 수행했던 장소가 바닷가리 바위에 남아있어서 나중에 가보세요. 경치가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당의 서명사에서 학설을 강의했다. 자, 유식불교 나오면 누구? 원측. 부석사, 의상, 유식불교, 원측. 이렇게 단어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참회를 중심으로 하는 점찰법회를 정착시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참회 나온다고 요새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서는 점찰법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찰법회 나오면 진표. 진표는 법상종. 법상종을 개창한 사람이에요. 진표율사.
이 진표 같은 경우는 김제 금산사를 건립했고, 그리고 금산사가 미륵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륵신앙을 전파했고, 쉽게 말하면 미륵신앙을 설파했고, 그리고 법상종을 개창했어요. 자, 법성종 원효, 법상종 진표. 그래서 경덕왕 때쯤 사람이에요. 경덕왕 때쯤 사람이죠. 자, 그러면 4번 분황사에서 법성종을 개창했다. 여기 있네. 법성종 4번.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승려들은 뭐 다 중요하죠. 진울 의천부터 뭐 시작해서 원효 의상도 다 중요해요. 정답은 4번. 자, 5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한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는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봐야지 뭐. 자, 일단 한번 쭉 적어볼게요. 한 16개쯤 돼요. 지금부터 빠르게. 자,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자,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알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죠. 직지심체요절.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승정원 일기를 우리가 또 신청을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대요.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실록인 거잖아요. 왕조 전체.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라는 하나의 단체의, 하나의 기관의 기록인데 조선왕조실록보다 몇 배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서 인정을 해준 거죠.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했겠지.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승정원 일기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궤. 자, 이 조선왕조의궤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이거 프랑스 병인양을 때 뺏긴 거냐? 아니에요. 의궤가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뺏겼던 거는 나중에 돌아왔고, 그거 말고 다른 의궤들 중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 및 재경판. 자, 고려대장경 및 재경판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물들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성록. 일성록이라는 건 세손, 그러니까 정조가 영조 때, 그러니까 세손 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일기가 아니라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설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정돼서 일성록도 세계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이죠. 난중일기.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일기인데 여기에는 또 서민들의 여러 가지 뭐 전쟁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 새마을운동은 몇 년부터죠? 70 아시죠? 70 연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새마을운동 기록물도 세계 기록문화유산.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유교 책판. 이게 뭐냐면 유교 경전, 유교 책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판각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그 재경판 비슷하게 유교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판각한 거를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거고,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 어보, 어책이 뭐냐면 여러분 국세 알죠? 국세. 네모난 도장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말하자.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경매에 나오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세가 외국으로 유출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외국에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몇만 점이라고 하더라?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엄청 몇만 점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문화재가 만약에 그렇게 해외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와 교섭을 해서 이제 돌려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와야지. 돈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돈이 또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협상을 하거나 사오거나 그런 방법으로 다시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어느 부잣집 금고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오기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1983년이었어요. 1983년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벤트적으로 잠깐 하려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시간, 몇 회가 아니라 몇백 시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방송을 이어서 하게 된 거죠. 이때 이산가족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이 아니고 6.25 전쟁이나 이럴 때 남한에서만 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산가족을 엄청 많이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은 뭐 1907년 그리고 조선통신사 기록물 되게 많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2017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지정될 때까지 해서 이제 쭉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뭐 바로 제시문 찾으면 되겠죠? 조선통신사 기록물 하나, 그 다음에 일성록 하나, 그리고 한국의 유교 책판 하나,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비변사 등록. 이거 헷갈리죠. 이거 승정원 일기는 되는데 비변사 등록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 목민심서 이런 거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목민심서, 여유당전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고 여유당전서는 정약용의 문집이고 그 다음에 징비록 아니고 아까 유성룡 징비록 아니고 비변사 등록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미추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거란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발해를 공격하니 호란성을 포위하고 발해를 멸망시켜 동당국이라고 고쳐 부르니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 등이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왔으며 전으로 도망쳐온 자가 수만호였다. 왕은 이들을 매우 후하게 대접했는데 대광현에게는 왕계라는 상명을 내려주었다. 자, 여기는 지금 대광현을 발해의 유민을 수용한 걸 말하는 거죠. 자, 발해의 유민을 수용한 건 후삼국을 통일할 때 있었어요. 그쵸? 그럼 후삼국을 통일한 왕이 누구? 네, 고려 태조 왕건. 왕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을 골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주현 공부법을 실시하여 재정을 확보했다. 자, 주현 공부법은 광종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걷어라. 왜냐하면 그전에는 호족이 지 맘대로 걷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좀 보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현 공부법을 실시했죠. 자, 정계와 계백 요서를 지어서 관리들이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다. 요거죠, 요거. 2번. 자, 3번.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였다. 성종. 사신관 제도와 기인 선상제를 실시해서 호족을 견제하였다. 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죠.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식을 인질로 삼는 거고 요거는 태조. 그 다음에 기인 선상제는 문종. 기인 선상제가 뭐냐면 기인이라는 게 인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인 선상제는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폐지한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기인은 누구였냐? 호족의 자식을 서울에 데려다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인 선상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호족의 자식이 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인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향리 중에 한 명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자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기인이 더 이상 호족의 자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기인이 인질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기인 선상제예요. 그러니까 인질이 아니구나. 기인은 인질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기를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기인 제도는 태종, 기인 선상제는 문종, 요 시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칠 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봅시다. 자,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 유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이 구분전, 한인전이 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토지 종류 중에서는 유가족 구분전, 유품 이하 한인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아시죠, 여러분? 구분전은 유가족 구분전, 유품 이하 한인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이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볼게요. 자, 경종 때 전시가가 마련되었고 문종 때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가 지급되었다. 봅시다. 자, 시정전시과가 경종. 자, 시정전시과가 경종.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고려했고,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는 목종. 자, 목종 때는 관품만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경정전시과는 문종. 이때는 현직에게만 지급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럼 제시문 2번부터 다시 볼게요. 경종 때 전시가가 마련되었고, 시정전시가 맞고, 하지만 목종 때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가 지급된 게 아니라 문종 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종 때 개정된 전시과에서는, 자, 문종 때 개정됐다는 건 경정전시과. 그런데 관등의 고화와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니죠. 요거는 시정전시과. 그래서 틀린 거고. 자, 4번 개정전시과가 실시되면서 한회가가 폐지되었다. 한회가 폐지는 경정.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이 정답.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설명으로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원칙을 알아두자. 자, 8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낸 지금 중세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라고 말한 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쯤 지나면 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세기 후반을 중세기라고 봤어요. 나라가 이제 좀 쇠퇴하는 시기. 중세기. 이건가? 중세기겠지? 중세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쇠퇴하는 시기니까 그럼 뭘 해야 돼? 아까 여기서 왕이 천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하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리학자 중에서 개혁을 강조한 성리학자는 그럼 누구지? 여기서 이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중세기라고 보고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면 16세기 후반에 성리학자 중에서 개혁을 강조한, 그러면 사회경장론인 거잖아요. 그걸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의. 자, 이의는 중세기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경장론을 제시했구나. 그럼 여기 사회경장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수미법이라든가 또는 뭐 심한양병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는 이통기국론. 그냥 학설만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주장한 거. 이통기국론. 그 다음에 기발이승 일도설. 이기일원론. 이런 걸 주장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기자실기. 자, 저서. 지금 제가 저서 쓰고 있어요.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목요결, 성학, 집요. 다 여기도 이죠.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이 찾아봅시다. 1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니, 이거 아니구나.
1번 천명도설의 해설을 두고 기대승과 논쟁했다. 기대승과 논쟁은 누구예요? 여기다 써야지. 기대승과 논쟁은 이왕이죠. 자, 두 번째,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설을 주장했다. 서경덕. 자, 노장사상의 포용적이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조시. 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게 이통기국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 제시문은 여러분 좀 낯선 제시문일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9번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향교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생원 진사 시에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네, 향교의 성적 우수자. 자, 향교의 성적 우수자는 속과 초시 면제. 자, 이 속과가 생원 진사과잖아요. 그래서 초시를 면제해줬고, 그 다음에 성적 미달. 성적 미달은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내. 맞아요. 군역을 치게 한다. 원래 학생은 면제잖아요. 향교에 다니면 군대는 면제야. 그런데 너 공부 못했으니까 군대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는 대과 초시 면제. 그러니까 결이 비슷하죠. 여기는 속과 초시 면제, 여기는 대과 초시 면제. 그래서 성적 우수자, 성적 우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부학당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가 설치되었다. 문묘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사당인데 지역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지역, 부목, 분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향교에는 있어. 문묘가. 그래서 자, 문묘가 설치된 학교는, 그러니까 관립학교에 다 문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는 향교잖아요. 향교에는 당연히 문묘가 있고, 그럼 서울에는 한 개만 있으면 되지. 그럼 서울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은? 그러니까 성균관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균관. 그러면 서울에 있는 관립학교 사부학당은 문묘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성균관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묘가 설치된 거. 자, 그럼 문묘가 없는 관립학교는 사부학당. 사부학당은 사학이라고도 하고요. 동서남중학이죠. 쉽게 말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학교가 4개 있었다. 중고등학교가 4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서남중.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사부학당에 문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균관 유생을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에 국가로부터 학점과 외건호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은 다 100% 기숙사. 그리고 나라에서 외건호비와 이제 용돈을 준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학점과 외교노비를 준다. 이건 용돈도 주고 노비도 준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술교육은 대개 중인을 대상으로 해당 관청에서 가르쳤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 향교의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었다. 또 맞아요. 향교도 기숙사 생활이에요. 기숙학교야. 향교, 성균관 다 기숙학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도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좀 다행이지 않니? 왜냐면 너무 경쟁력이 세. 과거 시험 3년에 한 번 보는데 33명만, 28명만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해봐. 난 안 돼. 그러니까 평생 과거 시험 준비만 하다 끝나기도 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정답은 2번. 자, 10번.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은 홍제전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 군주였다. 왕은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 증진을 위해 통공 정책을 실시했다. 자, 홍제전서라고 하는 건 정조의 문집이에요. 정조는 본인 스스로 학자이기도 하고 군주이기도 하니까
자기가 학자니까 자기가 썼던 여러 가지 저서들을 모아서 전집을 편찬한 게 홍제전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맨 끝에 통공정책, 신해통공 뭐 나오면 정조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했다. 장용영은 정조, 장용영, 규장각, 초계문신제 다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정조 업적은 워낙 중요하니까. 2번 가혹한 형벌이 폐지되고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영조. 자, 3번 청과 국경 문제를 논의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자, 신임사화가 발생하였다. 여러분 신임사화가 발생했다고 하면 요거 경종이죠. 신축 옥사와 이민 옥사를 합쳐서 신임사화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소론이 노론의 사 대신을 제거.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소론이 이렇게 힘이 셌을 때는 딱 한 번, 요때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소론이 이렇게 했다? 무조건 신임사화, 무조건 경종. 찾으시면 된다고 했죠. 정답은 1번. 자, 11번 볼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하늘이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과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이를 주고 독을 주어서 환난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연약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처럼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지려와 교사가 있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다. 지려는 이제 슬기로운 지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이게 교묘한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생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생각할 힘을 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회론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뭐 설명이 길었지만 기회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정약용. 자, 그러면 정약용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 만든 게 뭐냐? 배다리. 아시죠, 여러분? 배다리, 주교. 자, 그 다음에 거중기. 이렇게 찾으면 되죠. 배다리와 거중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용감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었지. 물론 주장만 했고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약용을 찾아라. 자, 그럼 1번 북학의를 저술하여 상공업 육성을 강조했다. 북학의 박제가. 자,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을 주장하였다. 네, 이거죠. 정답은 2번. 3번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유영원. 여기서 말하는 균전론은 농민, 선비, 관료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라는 내용이고 자, 4번 청해 사신단의 일원으로 다녀온 후에 열알기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박지훈. 그럼 만약에 청해 사신으로 다녀온 뒤에 연기를 저술하였다. 그러면 홍대요. 네. 사신단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중사학파 실학자들은 거의 다 갔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2번 국권 피탈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기억부터 볼까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을 대한제국의 차관. 우리는 그냥 관료로 임명한다. 근데 차관으로 임명한 거죠.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은 1907년 7월이고 자,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채용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 자, 1차 한일협약이고 1904년 8월에 통감부를 설치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 1905년 11월. 자,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박탈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후약조라고 하죠. 기후약조는 1909년에.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제일 먼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국권피탈 조약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 풀었고 13번. 자, 다음 나의 재위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은 상황이 나이가 어려서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아 왕송을 계승하여 궁극사무를 모두 아울러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와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나에게 알려라. 자, 여기서 이제 나의 밑줄이 쳐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줄에 내 밑줄이 쳐 있기도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세조.
자, 그럼 세조가 6조는 각각 직무를 담당해서 나한테 전부 보고해. 이 제도가 6조 직계제. 그렇죠. 6조 직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6조 직계제는 왕권의 강화를 나타내는 건데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태종, 세조. 네, 태종, 세조. 자, 그래서 태종 아니면 세조인데 여기서 맨 첫 번째 줄에 상황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단종을 제거하고 왕이 된 세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황, 단종, 나는 세조. 자,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고 조카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됐죠. 그래서 세조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조의 정책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단했다. 맞죠? 옳지 않은 걸 고르했으니까 1번 맞고. 2번, 직전법을 실시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맞아요. 직전법. 3번,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고 호전과 형전이 완성되었다. 맞아요. 이게 육전상전소라고 해서 이제 6개의 경전으로 나눠지잖아요. 이호, 예병, 형, 공이니까. 그래서 요 6개의 챕터 중에서 호전과 형전이 먼저 세조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자,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 시작 맞고요. 이징옥이 여진족의 후원을 얻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징옥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4번에 이징옥의 난은 단종 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세조가 집권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난은 2개. 하나는 이징옥의 난, 하나는 이시의 난. 그건 세조. 그래서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양소를 폐지해버리게 되죠.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징옥의 난은 단종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계유정난이 일어났지. 그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야. 한 몇 년, 그러니까 단종의 재위 기간이 한 몇 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14번. 자, 다음 관련된 의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하매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의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으로 진격할세. 300명을 진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30리 되는 곳에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돌아오기를 계획하였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박한지라 후원군이 오지 않으므로 마침내 퇴진하였다. 자, 정미의병에서 일단 정미의병의 원인은 뭐냐면 고종 강제 퇴위와 그리고 군대 해산을 원인으로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하면서 의병을 일으켰고, 자, 의병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3도 창의군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대장 이인영,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고 군사장이 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구성이 돼서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는데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이었고 여기에서 선봉장, 그러니까 이제 먼저 군대를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허위였어요. 요 허위. 선봉장으로 나갔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동대문 밖 30리까지 갔어. 동대문 근처까지 간 거야. 이때는 사대문 안쪽만 서울이었으니까. 갔는데 뭐가 와야 돼? 후발대가 와야지. 그래서 같이 서울로 쫙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후발대가 오지 않고 일본이 갑자기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의병들을 탄압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남한대토벌. 자, 우리는 남한대토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남한대토벌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자, 그리고 정미의병에서는 평민의병장들도 활약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신돌석,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인영, 허위,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13도 창의군은 양반만 모인 거예요. 여기 이제 신돌석이나 홍범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따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미의병이고, 자, 1번.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 평민의병장 처음 등장은 을사의병.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하였다. 자, 군대 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죠. 2번이 정답. 자, 3번.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하였다. 을미. 최익현 민종식 등의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을사.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순국했다는 거. 그리고 최초의 평민의병장은 신돌석이라는 거. 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신돌석은 을사의병도 있고 정미의병도 있고. 알겠죠? 정답은 2번. 15번 볼까요? 자, 밑줄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문으로는 여러 가지 신문이 있으나 제일 환영받기로는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이 신문이었다. 관 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신문을 보며 혀를 툭툭하고 각 학교 학생들은 주먹을 치고 통론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문? 대한매일신보. 자,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서 1910년까지 있었고 영국인 베델이 참여했죠. 베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신문은 아무래도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본에게 좀 강한 논조로 비판을 할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신문사 입구에는 딱 써 있었대요. 일본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논조가 좀 강하죠. 이렇게 써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을사조약 반대하는 그런 친서를 실기도 하고, 신채호가 신채호가 독사신론을 연재하기도 하고, 그런 신문이 바로 이 신문이죠. 자, 그럼 1번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 이거는 한성주보. 한성순보가 불탄 다음에 그 이제 중단이 된 다음에 방문국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한성주보를 다시 발간을 해요. 한성주보는 1886년이고, 자, 최초 상업 광고. 최초 국한문 혼용. 자, 이번에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고 최초 띄어쓰기를 했다.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1896년 4월 7일. 그래서 이 4월 7일이 지금도 신문의 날로 지정돼서 기념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을사조에게 부당함을 폭로한 고종의 친서를 발표했지. 대한매일신보에. 자, 이승만과 이종일이 창간한 순한글 신문이다. 제국신문이에요. 1898년에 만들어진 제국신문. 정답은 3번. 자, 여기 나온 거 말고 천도교 계열신문 만세보. 천주교 계열신문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좀 신문들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황성신문도 지금 여기 설명 안 됐고 황성신문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16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이었다. 네. 자, 연통제는 비밀행정 조직망, 교통국은 말 그대로 이제 통신과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초급 지휘관 양성에 노력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맞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시다. 임시정부는 1927년 3차 개헌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자, 디귿. 2차 개헌부터 봅시다. 2차 개헌은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3차 개헌은 1927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 요거를 좀 헷갈리죠? 비슷해가지고 요 두 개를 좀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 연도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헌법은 3차. 40년까지니까. 40년에 4차 개헌이 있으니까 주석제로 바뀐 거.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개헌이었던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릴.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한인애국단은 언제? 31년. 충칭에 정착한 건 언제?
40년.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먼저 생겼고 여기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특히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상하이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옮겨 다니다가 충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 자,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을 자치로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맥노를 시켜 이따위 미친 소리를 외치게 하는 것이니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강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이 불행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딱 아는 표현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강도일본. 요거 나오면은 조선혁명선언이지. 자,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신채호가 의열단의 선언으로 써준 거죠. 그래서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의 한 10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의열단의 강령을 보면은 우리가 강령이 쫙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선언문 말고 강령이 또 따로 있어요. 1, 2, 3, 4, 5,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순서가 있는 강령이 있는데 강령의 제일 좀 인상적인 구절이 이제 여러분도 요거 나오면 의열단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게 1이 9를 위해서 나머지 9를 위해서 9가 1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의열단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의열단을 처음 만든 사람을 10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1이 9를 위해서, 9가 1을 위해서니까 10명이잖아. 근데 또 어디에서는 1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서 알 수는 없어. 그냥 한 10여인? 이렇게 친구들 10여인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열단을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또 제가 한번 의열단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름만. 자, 일단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김익상은 총독부, 네, 그리고 황포탄 의거라고 해서 상하이에서 또 저격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그리고 김지섭, 일본 항공합 이중교의 폭탄, 그리고 나석주, 네, 동양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요 사람들 이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봅시다. 1번, 박열이 일본 일왕 암살을 기도했다? 박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관동 대학살 있죠. 그 즈음에 또 누군가는 타겟이 돼야 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불령사라고 하는 항일 조직을 만들었던 박열을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죄가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야. 뒤집어 씌운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네 폭탄 만들었더라? 그러면 너네 이왕이면은 제일 높은 사람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좋잖아. 그래서 너네 일왕과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감옥에 20년 이상 있다가 해방 즈음에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조력자로서 후미코 가네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도 끝까지 이 박열 편에 서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건국훈장.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인데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2명이거든요. 이제 훈장을 받은 사람이 딱 2명인데 한 명은 그 후미코라고 하는 여자, 박열의 뭐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동지라고 해야 되나 그 여자분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이 박열과 후미코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딱 2명이 일본 사람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았죠. 그런 또 일화가 있어요. 결국에는 납북됐어요. 박열은 나중에 6.25 때쯤. 자, 어쨌든 박열은 1923년에 불령사라고 하는 요 단체를 조직해서 일본에서 활동했다가 감옥에 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1909년 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여기서 최수봉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조명하가 타이완에서 일본 귀족을 척살하였다. 여기도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1928년에. 조명하는 어떤 단체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본의 귀족인 구니노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독검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자, 정답은 3번. 3번.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집필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대개 국교국어 국학국사는 혼, 전국 군대 전 성지 함선 기계는 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이른바 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자, 여기서는 혼 사상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박은식이구나. 혼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박은식의 저서만 한번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한국 통사의 서문이고,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독립운동 지혈사. 자, 그리고 대동고대사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양명학자이기도 하니까 유교구신론. 그리고 위인전 중에서는 안중근전. 자, 이런 책을 썼던 인물이죠. 그게 바로 박은식. 1번. 양명학 보급을 강조한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였다. 맞고. 최남성과 함께 조선 광문회를 설립해서 민족 고전을 발간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랬죠. 친구 아닐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친구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다. 맞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까 2차 개헌을 주도하게 되죠. 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자, 정체성론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제 보편적인 발전이라고 제시했었던 게 바로 백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을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이제 연구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 자, 정답은 4번. 사회경제사학에 관련된 설명이죠. 자, 19번. 다음 강령을 내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자, 여기서는 일시적 과도기 이 표현을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조직된 거고 원래는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1944년에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 단체였고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여운형이 주도했었죠.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 여운형과 안재홍이 참여하게 돼요. 자, 여운형은 위원장, 그 다음에 안재홍은 부위원장인데 여운형은 중도 좌, 안재홍은 중도 우. 그래서 좌우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나오면 우리가 치안대를 설치해서 건국준비 활동을 했다. 치안대라고 하는 게 나오면 또 연결될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 좌우 세력이 함께 결성하였다. 자, 중도 좌, 중도 우. 네, 좌우 연합이죠. 맞아요. 1번 정답. 자, 2번 조선 독립동맹을 모체로 하였다. 조선 독립동맹 아니고 건국동맹. 자, 그럼 조선 독립동맹은 어디서 만든 거죠? 예난 지역에서.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은 1942년에 예난에서. 자, 요걸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김두봉이면 김일성 김두봉 할 때 그 남북협상에서 김두봉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단체고. 자, 그러면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대는 조선의용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 조선의용군의 그 조직된 단체, 그러니까 그 모체가 바로 독립동맹이구나. 자, 그 다음에 3번 미군정이 이들이 수립한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원하였다. 자, 이 건국동맹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미군정이 실시될 때쯤 협상에 유리하도록 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하게 돼요. 이제 국가 형태를 띠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1945년 9월 6일에 만들게 되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슥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폐지되죠. 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북측에 남북 협상을 제의했다. 자, 남북 협상을 제의했으면 김구김규식. 네, 김구김규식. 정답은 1번. 자, 20번 볼까요?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맨 마지막 단어만 알면 되겠네. 긴급 조치를 한다. 그러면 유신헌법이고, 자,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죠? 1972년 12월에. 자, 그러면 유신헌법이니까 유신체제지. 1972년부터 79년. 이게 이제 79년으로 볼 거냐 80년으로 볼 거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신체제가 무너진 건 79년 박정희 사망으로 무너졌지만 유신헌법은 조금 더 지속이 돼서 8차 개헌이 일어난 거는 198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79년이야 80년이야. 뭐 그게 중요해? 의미가 별로 없지. 사건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유신체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유신체제. 그리고 제가 12월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10월 유신이라고 알고 있어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10월 유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된다. 법이 통과된 거는 12월이고 유신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언제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1961년이에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면서 군정을 실시해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군정을 하죠. 그리고 63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군정. 자, 그 다음에 61년. 자, 2번.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을 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 86년. 요즘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올림픽이 4년마다잖아요. 아시안게임도 4년마다인데 그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우리 88, 그리고 그 전에 86의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고 이제 그 뒤에도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더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어디서 인천에서 했나? 부산에서 했어? 몰라.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일단 86밖에 몰라. 서울 86.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일단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올해 월드컵인 거 알아요? 근데 9월에 하기로 했대요. 원래는 여름에 해야 되는데 카타르에서 하니까 카타르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9월로 하자. 그래서 12월이야? 11월이야? 11월이래. 9월이 아니네. 유언비어를 퍼뜨릴 뻔했네. 11월이래. 그래서 월드컵을 올해 또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월드컵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큰 경기가 있거나 하면은 TV를 큰 걸로 바꿔요. 그래서 요즘에 큰 TV가 잘 팔린대.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극장을 못 가니까 TV라도 큰 걸로 보자. 영화라도 봐야 돼. 요즘 넷플릭스로 영화 많이 보잖아요. 다른 이제 OTT로. 그러다 보니까 TV를 큰 걸로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 희한하게 연결되지. 자, 어쨌든 86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진다. 3당 합당은 1990 노태우 정부. 88년에 총선을 했어요. 국회의원을 뽑았어. 근데 여소야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야당이 국회의원 조금이니까 여당이 조금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국회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세 개의 당을 합쳤죠. 그게 통일민주당, 민주정의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세 개를 합쳐서 나중에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어요. 민자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1990년 자 정부로 하면 노태우 정부라는 건 기억해야 돼요. 4번 3.1 민주구국 선언을 했다.
삼일민주 구국선언은 유신에 대한 반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하자 1976년 명동성당에서 윤보선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재야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정답은 4번. 유신체제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겨우 다 풀었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이 모의고사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놓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사료 중에서 좀 낯선 사료들 있죠. 이제 그런 거 한번 챙겨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여러분이 새로 보는 낯선 사료나 제시문들은 꼭 정리. 아시겠죠? 꼭 정리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